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군단체장,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과 비례대표 시군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7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하늘색에 해당하는 도의회 의원 비례대표는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가 정해지는 정당 투표입니다. 어떤 정당이 내실 있는 정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마이케로도 생중계됩니다. 경남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에는 비례도의원 후보나 정당 추천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토론자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후보자와 한 분의 토론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전 추첨한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재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황재은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네, 됐습니다. 네. 기호 5번 정의당 이영실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대표 이영실입니다. 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정희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희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최영두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최영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석 순서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고 토론 의제는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당별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황재은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때는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우리 경남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독점 권력이 이 경남의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경남의 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경남 경제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북 문제를 설교롭게 해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리 후보들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의당 이영실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기호 5번 정의당 비례대표 이영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골목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갑질 세습을 중단케 하는 선거, 한반도의 전쟁 대신 평화를 가져오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정부나 여당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갑질만 하는 제1야당 대신 정의당이 여당과 경쟁할 때 개혁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기 경남은 홍준표 전 지사로 인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도의회에 단 한 석분인 정의당 도의원만이 도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정의당이야말로 누구보다 도민을 대변하는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치, 정의당에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기호 5번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른미래당 김정희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경상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기호 3번 김정희 인사 올립니다. 후보자 대담 토론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KBS 창원 총국에 감사드리고 함께 자리한 타당 후보님의 건투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명에서 나타나듯 제대로 된 바른보수, 개혁보수, 이념과 지역을 넘어 통합된 미래를 향해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중도 실용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남을 먹여 살렸던 조선산업이 무너지면서 경남 지역 경제가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은 제2의 경남 경제 부흥기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의 땅, 희망이 있는 경남, 도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후보 기호 3번 김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최형두 토론자 기조연설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1년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의 공포가 밀려오고 우리 가족의 삶이 걸려있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만 유독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물정 모르는 정책으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앗아가고 중소기업을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거나 고칠 줄 모릅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그나마 버텼습니다만 이제 수출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의 도민의 삶이 더 이상 얼마나 나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잘못되지 않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당별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공동으로 주어지는 지역 현안에 각 정당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의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16% 인상되면서 근로자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자리 축소와 자영업자 경쟁력 위축 등 부정적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과 후속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영실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에 비해 1,060원이 인상됐습니다. 16.4% 인상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 확대와 내수 활성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 계약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가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확대해 중소사업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도 1% 이하로 낮춰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법적인 방안은 단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이익 공유제, 최고임금제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대기업인 원천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대리점과 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와 가맹본부가 내게 하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김정희 후보 의견 듣도록 하죠. 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과 후폭풍은 불안과 폐업으로 이어졌고 체감 실업률 역시 13개월 연속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득 분배 지표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은 고령자를 포함한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고용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실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절규가 이어지자 정부도 심각성을 이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켰지만 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계층은 이익을 얻지만 더 많은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최저임금을 논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도, 순서, 시기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연 근무제 속에 선택적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 근무제 등을 확산시키고 근무 시간은 줄이되 근무의 집중도는 높여 실질 소득 성장을 시켜 국민 경제를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최형두 토론자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취지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일 때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이것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유증을 현 정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 소상공인, 음식, 숙박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단골 중국 식당도 문을 닫았고 지금 식당에 가보면 주인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대기업 노조가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 조합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계층 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정당,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3분기, 1분기 우리 소득 분배를 보면 사상 최악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졌고 못 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이 고려돼야 됩니다. 우선에 지금 현재 기본급 체계에 대한 노사정 간의 큰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같은 최저임금 주체가 함께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후보 의견 듣도록 하죠. 네, 최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입 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많은 반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산입 범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113만 명 중 실제로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인 노동자가 5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에게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지 후생비를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적용되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역 현안 공통 질문입니다. 의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노년기 안정적 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정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경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의 초입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 위생, 영양 등의 향상으로 기대 수명이 늘고 은퇴 후에서 사망까지 건강한 노령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 전문성 등은 우수한 노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 실업 등의 심각성과 맞물려서 노인 일자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실리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보더라도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자리 구성의 다양화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 경남에는 4개 시군에 5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가 있고 민간 취업 알선 지원, 단기 인력 파견 기회 제공 등 일자리 추진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소득 노인 인구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기 있고 하는 복지형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형두 토론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노인은 마을의 도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마을의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은 우리 사회의 지혜와 경험, 이걸 다 간직하신 분입니다. 또 그것을 후대에게 물려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정말 우리가 빚진 우리의 선배 세대이자 우리의 부모 세대입니다. 지금 2024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경남에서도 20.5%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경남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요. 현재 노인 일자리는 2016년 경우에 도비로 45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고 일일 평균 2만 6천 명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노인이 이제 65세까지는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일자리, 그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창원 3군데 등 전 경남에 시니어 클럽 7군데가 있습니다. 뭐 실버 카페 같은 곳에서 시장형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노인 공공 일자리를 월 50만 원짜리까지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보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굉장한 그 전문직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전문적 능력을 지금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노인 고용기업 인증이라든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상품의 공동 브랜드화, 판매 활성화도 지원해서 노인들이 보다 힘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재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선에서 은퇴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최소한 20여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합니다. 노인 특성을 이해하고 또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일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평균이 14.1%보다 월등히 높아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인은 노후에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령의 문제를 노령으로 풀어야 한다는, 즉 늙을 노자를 일할 노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도내 11개 군 지역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경남은 급속히 노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고독사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우리 당은 기존 노인 일자리 2만 4천 개에 신규로 2만 6천 개를 확보하여 경남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실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비율을 본다면 광역시도 가운데 8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고령화는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합천, 산청, 하동 등 서부 내륙 지역은 노인들 비중이 아주 높은 반면에 거제, 김해, 양산, 창원 등 도시 지역은 노인분들의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노인 일자리 창출 대책도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의 노인 일자리 만들기 지원센터의 그 분포를 보면 도시 지역인 창원, 마산, 김해, 양산, 진주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부 경남 농촌 지역인 합천, 산청, 하동, 남해 노인 일자리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서 농촌 지역 맞춤 일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경남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다면 노인 일자리는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기업과 노인 노동자분들께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 2인 이상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1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검증 주제는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각 정당의 공약을 잘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최형두 토론자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네, 저는 단답형으로 네. 모든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네. 올해 한 해 경남에서 출산되는 신생아 숫자를 혹시 아시는지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네, 지금 경남에서 출생되는 그 출생아 수를 네네. 네, 말씀하셨죠. 네네. 네, 정의당 후보님 혹시 아시나요? 경남에서 출생한 수는 제가 2016년도 2만 7천 명인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님, 왜냐하면 제가 네. 사실은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어린이 우리 아동 제가 출산 말씀드릴까? 몇 명이 되나요? 예, 인구 370만 중에 1.23%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여 명이 지금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세계 OECD 평균 1.28이나 1.68이나 우리 1.68에는 현저히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에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라서 경남 통계를 찾아보니까 동남통계청에 나온 걸 보니까 2016년 현재 하루에 74명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전에는 4만 3천 명이 경남에서 태어났는데 2016년에는 2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인구 감소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다 아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고 또 똑같이 서로 좋은 정책을 도와서 보태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당의 정책을 제가 비난하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대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이 경남 인구 절벽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정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대의 힘이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진행되면은 30년 뒤에는 아마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의 상당한 군이 아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저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모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내세우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요. 전 이건 서로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산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네, 저출산 저출산 원인과 대책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와 그다음에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 도지사 후보 공약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라 하면 시간도 다 될 뿐더러 거기에서 특별하게 너무나 많은 필요한 정책들이 있어서 딱히 찝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게 기회를 좀 드려볼까요? 이건 네. 저희도 배우고 함께 서로 좋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책. 저출산 네네. 네, 저출산에 대책. 관해서 네네. 네. 정의당도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보육 문제를 넘어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시기에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을 요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환경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슈퍼우먼 방지법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주거나 일자리 등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많이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산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출산 대책에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모든 정당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면 아시다시피 모든 재원은 국민의 세금, 도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은 그리고 낭비가 없다면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남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탄생해서 혹은 새로운 신생아들이 탄생해서 우리 경남 경제, 우리 경남의 미래를 뚝 밝게 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입니다. 이 지금의 사회는 우리 과거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까지 다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당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이어서 황재은 후보가 다른 정당의 저출산 원인과 대책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우리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태영도 토론자님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시간에 원래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 안정이라든지 또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보육을 확충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과 생활 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면 바른정당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책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주거 문제라든지 남녀 불평등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이유에 나타나는 결과인 만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경남은 여성 취업률 꼴찌고 성평등 인지도 꼴등인 곳이고 여기에서 여성이 출산 도구가 아닌 여성이 행복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출산에 있어서 경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 후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출산한 여성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책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의 원인 현상은 다양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결혼 평균 연령이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혼 인구 증가 이런 것들도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현실에서 출산은 어쩌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될 수 있고 남성 중심 문화로 직장 내 성차별 등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인식 또한 달라질 수 있고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제 거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었고 저는 자유한국당 후보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예상으로 126조 원이라는 돈을 썼음에도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3차 저출산 기본 계획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출산 목표를 향해 출산율 1.5명이 제시됐기 때문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정책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론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사람 중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출산을 하려면 우선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고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를 낳아서 이에서 참 키울 수 있고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다.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게 없이는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만 제가 이제 IMF 때 외환위기를 겪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첫째와 둘째가 터울이 큽니다. 바로 그 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시기가 1997년 이 시기 굉장히 났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불안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제공했다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여성단체나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일생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작용되도록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일가 가정의 양립, 주거비와 사교육비 축소 등 결혼과 출산 장애율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나 수치나 통계가 아닌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기에 여소야대라기보다는 이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없이 모두가 동참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실 후보에게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공약 검증 질의 이어나가시죠. 저출산의 문제는 모든 정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보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결혼, 주택, 교육,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출산 정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1.21명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행자부의 출산지도 파문을 보면서 여성을 단순하게 애 낳는 기계로 보는 발상 자체도 기가 막혔습니다. 출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 출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자녀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이 사회에서 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연 이런 어떤 분열된 나라, 이렇게 갈등을 빚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또 우리 경제가 과연 잘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들. 근데 여성들이 이전에 사실 제 같은 경우는 30 이전일수록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만원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안 하더라도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구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 문화가 물론 더 창달되고 더 이게 장려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될 텐데 그 문제는 우선 경제적인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경제적 미래에 대한 왜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만 그때는 우리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성장의 시대고. 그리고 자꾸 그 수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여성에게 그만큼 애를 낳으라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비상 신호입니다. 프랑스는요, 출산율이 1.79일 때 비상사태를 걸었습니다. 일본은 출산율이 1.32일 때 인구 전담 장관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5입니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다 실패한 것이고 보수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도 자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되돌리지 못했으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해주십시오. 모든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제가 바른미래당에도 죄송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에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전략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공감대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근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요. 여성의 지위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재정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이 맞벌이 시대에서 맞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맞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도록 하는 정책이 전환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시기에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슈퍼우먼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 슈퍼우먼, 너무 힘들어서 이 슈퍼우먼이 되지 않는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맞고 직장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면 저출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과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희 후보 다른 정당의 공약 검증해 주시죠. 시간 5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산율 문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는 2.1명이 사실은 출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ECD 평균 1.6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후보님들이 다 말씀하시다시피 한국 출산율은 1.05명에 그치고 있고 대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는 0.8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남은 그나마 나아서 1.2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맞벌이 부부 증가, 결혼 평균 연령 상승, 미혼 인구 증가 등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비의 증가, 육아 보육시설의 부족, 청년 일자리 부재로 인한 결혼 기피 또는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 태어난 아이의 수도 줄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맞벌이 등과 함께 독박 육아, 슈퍼워킹맘, 경력 단절 등의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노동력과 구매력 또한 감소되어 나라 전체의 생산력이 감소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주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이 확보된다면 결혼과 출산의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정당 후보에게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요거 조금만 더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충분히 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지만 한국 현실에서 출산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력 단절, 남성 중심의 문화로 직장 내 성차별 등이 사라진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인식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함께 나눈다면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청년은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높게 난다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뿐 아니라 국공립 산후조리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업과 부동산, 여성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한 사회 전방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돌파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각 당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보육시설에 대해 각 당에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각 당 차례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이 40%까지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적 차익 지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선생님과 아이가 모두 행복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라든지 임시, 일용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합 설치 또한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는 종일 돌봄 체제도 구축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공동 육아 나눔터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경수 도지사 후보의 저출산 관련 공약이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께서는 직속 저출산 보육 지원 기구를 설치하셔서 출산율 제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저출산 문제를 도정 중심 과제 추진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의당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급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돌봄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육아의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경남도 내에 145개가 있지만 지원 아동 기준으로 하자면은 현재 취원율이 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보육시설 학군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멀리 차를 태워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제한 없이 상대 정당의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2인 이상의 다른 정당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1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황재원 후보부터 5분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기성세대들이 향후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희망 경남 학부모회에서는 경상남도 도민과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여 그 설문지 속에 학부모들의 요구도가 높은 10가지 답변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정책 요구안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질의서에 답변하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과 박종훈 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먼저 각 정당 후보님과 토론자에게 여쭙고 싶고 그중 9번째 질문지인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학생 노동 인권 조례 교육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후보님들께서 도의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또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동 질문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정의당 후보님께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는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학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에 대해서 더 많이 정책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이후에 도에 들어갔을 때 청소년 자치 보장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거죠. 네네. 물론 같이 해야 되겠죠. 학교 내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학생의 인권 조례 제정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후보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다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인권은 세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학생의 인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후대 세대를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학생 인권에 앞장을 쓸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우리 자한당 후보들께서도 다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이란 보편 가치를 저버리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권은 보장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것도 바로 인권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인권 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인연적 논쟁을 빚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인권과 함께 또 교권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요즘 교권 실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학생 인권이 높아지고 또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을 여러 가지 다스리거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다 자율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 내 인권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인권이 그렇게 강조되는데 왜 그렇게 학교에서 왕따가 많고 학교에서 그런 폭력이 많이 발생합니까? 학생들끼리.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권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만큼 학생들이 난 그런 인권들을 오히려 보편 다양한 인권들이 더욱 강조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후보들의 입장이고 지금 나오시는 최흉두 토론자님께서는 제가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청와대 이제 정책 홍보관 출신으로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정리를 하면 저 입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상황은 세상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교문 앞에 멈췄다라는 말을 대변할 수 있는데요. 비인격적 체별, 두발 규제, 강제 야자 등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인권 침해가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삶에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게 우리 정치권과 사회가 청소년들의 조력자가 되어 그들의 인권을 살펴가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이영실 후보 공약 검증해 주시죠. 5분간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펴면서 급식비 지원을 거부해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좌파 선동에 밀린 보편적 무상복지는 폐기돼야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경남은 무상급식이 선진지역에서 후진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김태호 도지사 후보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그때가 떠올라서 자유한국당의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놀랐고 불쾌하게까지 했습니다. 부디 이것이 선거용 멘트가 아니길 바라면서 선거를 위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보라면 안상수 창원시장처럼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을 나와 보수 희망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질문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자유한국당이 변한 건지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죠?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정은 이번 선거는 홍준표 지사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김태호 지사. 제가 생각할 때 지난 10여 년 전에 경남 도정을 아주 활기차게 이끌었던 김태호 전 지사를 다시 선거 후보로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목에서 보면은 지금 김태호 후보가 약속한 것은 뭐냐면은 동지역 고교의 무상급식을 이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군 언면 지역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역 고교 부분만 무상급식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OECD 국가처럼 12년 의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선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경남에서부터 12년 의무 교육의 어떤 시발점으로 이런 급식 문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은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은 도민들의 기본적인 그 큰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문제에서는 근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할 때는 과연 여유 있는 자녀들까지 다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랬다가 지금은 사실 사회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정의당이 걱정 안 하셔도 아마 확실하게 정의당과 협력을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홍 대표님이 지금 이제 도지사로 계실 때 했던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교육적 관점이라고 말한다면 홍 지사님은 그때 교육적 관점이 아니었다는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전국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예, 현재 이제 경남 학생들은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은 서울에 3분의 2 수준의 정도의 식품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초등학교는 서울 지역에 비해서 1,037원, 중학교는 829원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식재료 조달 물가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무상급식 질에 비해 경남의 무상급식 질이 현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단가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을 때 정의당이 계략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약 53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후보님 토론자님께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무상급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537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숫자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경남도와 18개 기초자치단체, 경남교육청의 총 예산이 26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537억 원은 0.2% 수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울 수준의 무상급식 식품 지원비가 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지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90% 이상의 지자체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GMO 식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경남의 후보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당을 떠나서 모든 당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경남의 후보들도 당선이 된다면 뜻을 모아서 후퇴한 경남의 무상급식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이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김정희 후보 공약 검증하시죠. 5분간 주도권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실제 현장에 내려갈 때는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지 시스템으로 손실되는 재원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재난성금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갈 때는 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도로 꺾여져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복지 예산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손실되고 직접 수혜자에게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새 정당 분께서 간단하게 30초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석 순서대로 하시죠. 네, 좌석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예산에 제대로 전달되진 전달 체계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비례 후보인 저의 답변이 적절한지는 저도 뭐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구조적인 문제의 방안들을 개선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상의 뭐 행정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제가 뭐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복지 예산의 수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는 지금 해마다 이렇게 복지 정책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지 정책이 나오면 수혜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수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은 실제로 이제 행정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앞서가면서 이후에 차츰차츰 이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말 좋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전달 체계, 복지 비용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복지가 실제로 좋아지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새는 부분도 있고 비리도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 예산을 늘렸는데 실제로 전달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복지 선진국인 유럽 같은 경우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또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복지 전달 과정에 경상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은 실제로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 낭비로 된다면 그것 한 문제가 되겠고요. 하나로 무상급식 문제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정 때 무상급식 문제의 쟁점이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아시는 것과 달리 뭐냐면은 당시에 급식 비리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제 교육청에 지원하는 이 급식 비용에 대해서 이 좀 감사를 하자고 했더니 감사를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받을 때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 이게 논란이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떤 실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막는 문제. 지금도 우리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급식해야 됩니다만 그런 전달 체계의 문제. 그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벌고 학생들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달 체계를 감시하고
또 그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히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형으로 지역사회에 들어서면은 그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가족이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국공립 체계를 그 예산을 많이 들이는 대형이 아닌 그 아파트 같으면 동별, 시골 같으면 마을별 이런 걸로 하도록 하고 지역 사회가 같이 키우는 작은 단위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일하는 여성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연수나 교육을 갈 때 밤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숙박형 보육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초밖에 답을 못 드리겠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네,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책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너무 짧게 요구를 죄송합니다. 하시니까 시간이 좀,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여기까지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혜를 보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한국당 최형두 토론자 상대 정당의 공약 검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정당의 그 후보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세금도 그치고 또 세금이 되어야지만이 또 우리 복지도 더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상당히 지금 조선산업 위기라든가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사실은 김태호 후보와 우리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관훈클럽 토론회는 굉장한 것이죠. 대통령 후보급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김태호 후보가 우리 경남도 산업위기 지역인데 왜 산업위기 지역을 지정하지 않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때 관훈클럽 토론회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 생방송됐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김경수 후보가 그 당시에 아니 이런 데서 지역 갈등의 문제로 그걸 비화시키면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김경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것이 김경수 후보가 이제 지적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저는 그 누구 했든 간에 진짜 우리 산업위기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팀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이 문제를 지역 갈등의 문제로 한다고 지적했다가 실제로 정부가 이제 산업위기 지역으로 우리 경남에 세 군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영, 고성 그리고 창원 진해군데요. 그러고 났더니 이건 또 갑자기 자기 공으로 되는 난 이것이 정말 그 정당한 페어플레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정책은 서로 협력해서 경남을 함께 살린다는 이런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30년 지방자치후에 30년간 모두 실패한 것이고 한 정당의 독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2명의 도지사가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네네. 근데 정확하게 한 분은 이제 무소속이셨죠. 무소속으로 됐지만 민주당 가셨고. 성향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예. 민주당 있었고 또 민주당이든 뭐 우리 경남을 위한 측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30년 내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김경수 후보가 경남신문과 동남권 포럼 주최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6년과 그 점에 우리 경남 경제는 전국 최고였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쇠퇴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2006년에 도지사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2006년요. 2006년에는 도지사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럼 우리 정의당 후보님은 혹시 아시나요? 2006년 도지사. 그건 2010년. 2006년인데 죄송합니다. 2006년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육교 지사로 저는 아닙니다. 김태호 후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공고에 보니까 이 부분을 뺐더라고요.
근데 김태호의 정확하십니까? 정확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GRDP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견제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태호 후보는 2005년에 2004년에 보궐선거로 김혁규 네. 지사가 예. 새천년 민주당 가시면서 보궐선거로 도지사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참여를 2010년에 했습니다. 이제 김두관 지사에게 지사를 물려주고 2년 두 번째 임기를 다 채우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보면은요, 우리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습니다. 전국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08년이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경남 경제가 최고 높았습니다. 2010년에 보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김혁규 지사, 김두관 지사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김태호 당시 지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경제가 이렇게 정말 이거는 경험과요. 그리고 어떤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치자는 그런 원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을 가르고 과거 적폐라 그러고 여기 지사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지사 선거 그 지사 재신임 선거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공평하지 공정하지가 못하고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겠지만 여기 김두관 지사 때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중간에 그만두셨죠. 뭐 그러면서 사실 도정을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바람에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졌고요. 뭐 그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다른 분이 또 지사로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다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의 후보가 잘할 것이냐 문제는 저는 기록이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태호 지사 시절 6년 동안 경남 경제는 정말 성장의 DNA를 과시했습니다. 조선산업요, 울산은 이때 나빴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좋았습니다. 네, 열띤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해야 하는 당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이영실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잘해야 하고 국회도 지방정부도 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삶을 바꾸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정치구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략적 대안으로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정의당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견인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의 당당한 정당,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이 없는 경남 만들겠습니다. 청년사회 상속제와 슈퍼우먼 방지 조례로 우리 청년들과 여성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남을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정당 투표는 기호 5번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1분 동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희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장시간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은 진보와 보수, 두터운 이념의 벽을 허물고 중도개혁 실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박수선 대표를 비롯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등은 저희 바른미래당의 큰 자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책임질 개혁정당, 지역과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바른미래당이 여러분과 함께 희망 경남을 열어가겠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바르게 임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여 주십시오. 경남 경제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기회의 땅, 희망이 있는 경남, 기호 3번 바른미래당입니다. 선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영두 토론자 지지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들은 경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서울이 당파 싸움으로 지실 때 남명 조식 선생과 제자들은 외란을 대비했고 바다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외병을 무찔렀습니다. 6.25 때는 자유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였고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보루였습니다. 두 차례나 절대 권력을 심판했습니다. 그런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경남 사람들이 일어나면 정권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나라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 70주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싹쓸이해서 이런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기회를 주십시오. 나라가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양무경남 시무국가의 저력을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지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황재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엊그제 5월 29일 그제 고성, 통영, 창원, 진해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결정났습니다. 경남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역 발전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남 경제를 살릴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경남 출신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그리고 경남 전 지역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경남의 운명을 바꿀 최상의 카드이며 최강의 드림팀입니다.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들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특히 지역구와 무관한 비례대표는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민의 마음을 잘 알고 실천할 정당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주관한 경남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인터넷,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